안녕하세요.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 이창석입니다. 지금부터 4회에 걸쳐서 환경문제의 생태적 이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걱정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배경과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동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생물과 생물 사이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달라지면서 발생한 생태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생물이 사는 범위는 자연의 체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연이 결정한 이러한 분포 범위를 넘어선 생물을 우리는 외래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래종, 즉 외래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대장균처럼 생물의 몸속에는 숙주, 기생자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숙주는 피해를 보고 기생자는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오면서 공동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 그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바뀌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피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중독을 유발한 오이루츠의 사례에서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외래종은 그들이 본래 살고 있던 곳이 아닌 장소에 우연히 정착하거나 의도적으로 도입되어 사는 생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래종은 우리 삶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적 손실 규모가 매년 1조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가장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겪었는데 그때 한 열흘 동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붉은 열다미개미, 그 뒤에 이어져 나온 좀벌레, 그리고 하천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시박, 또 농가에 큰 피해를 준 누트리아 등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외래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외래종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몇 년 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 순모기가 원래는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모기였지만 국내에서도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나무 피해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오래전부터 송충이, 솔리복파리, 재선충 등이 이어지며 우리나라 소나무 숲의 면적을 이렇게 크게 감소시킨 해충들도 모두 외래종이었습니다. 생태학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밤나무 고주병입니다. 1900년대 초반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겨 심은 아시아 밤나무에 기생하던 곰팡이가 미국 밤나무로 옮겨 붙으면서 새로 형성된 생물 간 상호작용의 피해 사례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미국 동북부 지방에 우점하던 미국 밤나무가 거의 사라지는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외래 전염병 문제는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으로 가져온 유럽의 천연두와 홍역은 1518년부터 1568년 사이에 멕시코 인구를 2천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감소시켰고 그 후 50년 동안에 160만 명으로 감소시키며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이 멸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발생지인 중국과 그 주변국과 비교해 먼 지역에서 피해자 수가 훨씬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외래종 피해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외래종은 보통 옮겨진 곳에서도 원래 살던 장소와 유사한 장소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살던 곳에서와 달리 옮겨진 곳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외래종 피해는 왜 이렇게 클까요? 우선 자연의 과정보다 매우 빠르게 옮겨져 천적이 없는 관계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도입된 호주의 야자수 사례를 보면 화학물질을 많이 합성하여
해충에 대한 방어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고 있는데 이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외래종은 보통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입, 정착, 또 자연 침입의 과정을 거치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예방이 우선이고 정착 단계에 따라서 박멸, 조절과 같은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준비는 외래종이 침입하여 문제를 유발하는 지역에서 정보를 얻어 진행됩니다. 따라서 초기 발생 지역에서 확보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전 세계적으로 연결성이 높아진 환경에서는 그러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가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적으로 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버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외래종 확산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외래종의 경우처럼 이입, 정착, 증식, 확산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분산 후에는 위성 집단을 형성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 또는 인간이 운반하는 물품에 의존하여 분산되는 패턴도 다른 외래종의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분산된 다음에 확산은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심원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분산을 통해 성립한 위성 집단은 독립적 정착과 확산의 과정을 거치고 모집단과 위성 집단이 만나 더 큰 집단을 형성하며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며 팬데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며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입니다. 외래종의 경우는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 우회성 평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외래종 문제가 발생하면 그곳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것에 토대를 두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중국에서 발생하여 퍼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방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원 유용성 변동 이론과 외래종 침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외래종 침입 가능성은 자원의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자원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대책에 적용해 보면 초기에 발생지인 중국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있었지만 국제교류 차단을 머뭇거리다 1차 예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 잠시 그 확산이 정체된 모습을 보일 때 방심하고 경제 문제를 언급하다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정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자원 공급이 늘어나는,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보하여 인간 자원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능한 적게 노출시키는 전략이 자원 공급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들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2차 예방의 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질병이 발생한 배경, 특히 생태학적 배경을 함께 파악하여 대비하는 넓은 시야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가는 길이 가장 느려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이 가장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또한 이와 같이 원칙을 지키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